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연병장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병들이 일렬로 서 있고 그 앞에는 빨간색 명찰이 놓인 테이블이 있었죠. 강도윤 훈련병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그가 기다리던 빨간 명찰 수여식이었습니다. 연병장은 수백 명 장병들의 숨소리로 가득했고 찬란한 태양빛 아래 명찰들이 반짝였어요. 차려! 구령이 떨어지자 신병들이 일제히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도윤은 앞사람의 뒤통수를 응시하며 침을 삼켰어요.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죠. 옆에 선 동기 민준이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구호가 연병장을 울렸습니다. 연병장 안에서 울려 퍼지는 함성에 도윤의 귀가 먹먹해졌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명찰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1000조각이었지만 그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죠. 진홍색 천에 수놓인 해병대 세 글자가 선명했어요. 할아버지 강태식도 이 명찰을 달았을 겁니다. 한국 전쟁 직후 해병대가 막 창설되던 그 시절의 말이에요. 도윤은 명찰을 가슴에 다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짜 해병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인천 상륙작전, 장사 상륙작전, 그리고 수많은 전투 이야기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해병은 특별하단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었지. 도윤은 그 특별함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주변 동기들도 마찬가지였죠. 모두의 얼굴에 자부심이 서려 있었어요. 민주는 명찰을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뒤쪽에 선 재혁이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였어요. 계급도 기수도 출신도 없이 그저 해병이라는 이름 하나로 뭉쳐 있었죠. 하지만 그 감격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식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오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연병장에서 느꼈던 일체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시 위계의 공기가 생활관을 짓눌렀어요. 복도를 걷는데 선임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축하보다는 경계가 담겨 있었죠. 최연우 중위가 도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각진 턱선과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어요. 군복은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고 계급장이 형광등 아래서 반짝였죠. 그는 도윤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렸어요. 빨간 명찰 달았다고 다 해병되는 줄 아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연병장에서 들었던 구호와는 전혀 다른 온도였어요. 도윤은 자세를 고쳐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최연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도윤을 훑어봤어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스캔하듯 훑어내렸죠. 그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훈육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신념 같은 게 느껴졌죠. 마치 자신이 옳다고 믿는 무언가를 전파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최연우는 어릴 적부터 해병대 출신 아버지 밑에서 자랐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베트남전 청룡부대 출신이었죠. 벽에는 아버지의 군복 사진이 걸려 있었고 거실에는 청룡부대 깃발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아버지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해병은 맞으면서 강해진다. 해병은 죽어도 울지 않는다. 해병은 절대 고발 안 한다. 식탁에서도 차 안에서도 잠들기 전에도 그 말들이 반복됐죠. 최연우가 국민학교에서 맞고 울면서 집에 오면
아버지는 위로 대신 그 말을 했습니다. 해병의 아들이 그렇게 약하면 어떡하냐. 중학교 때 선배에게 맞았을 때도, 고등학교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말들은 최현우에게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삶의 신념이 됐습니다. 그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어요. 해병대라는 조직은 특별하고 그 특별함은 고통을 견디는 것에서 나온다고 말이죠. 약함은 배제되어야 하고 강함은 증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병장에서 최현우는 기수 선임들을 의식하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기수 열외 당하기 싫으면 알아서 해라. 생활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신병들은 숨소리마저 죽였죠. 아까까지 명찰을 받은 기쁨으로 웅성거리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도윤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한이 올라왔죠. 여기서는 계급보다 기수가 더 무섭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계급은 공식적인 겁니다. 명령 체계가 분명하고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죠. 하지만 기수는 달랐어요. 그건 보이지 않는 권력이었습니다. 누가 정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따르는 규칙이었죠. 명찰을 받은 기쁨은 어느새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명찰을 내려다봤어요. 진홍색이 유독 붉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피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건 자부심의 상징인 동시에 내부 위계의 시작점이기도 했어요. 아까 연병장에서 느꼈던 감격이 이제는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형광등이 꺼진 생활관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도윤의 눈은 말똥말똥했습니다. 할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해병대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전쟁터에서의 용맹함, 전우들과의 끈끈한 유대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작전들. 하지만 지금 도윤이 느끼는 건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민준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도윤은 눈을 감았지만 최현우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훈련장은 이른 새벽부터 병사들의 구령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도윤은 전날 장애물 훈련 중 무릎을 다쳤어요. 철조망 아래를 기어가다가 돌에 무릎을 부딪혔죠. 그때는 통증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욱신거리긴 했지만 참을 만했어요. 하지만 밤새 무릎이 부어올랐고 아침에 일어나니 제대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의무대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중대평가가 코앞이었죠. 일주일 후면 사단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대별 평가전이 열립니다. 격투훈련, 각계전투, 체력 측정까지 모든 게 점수로 매겨지고 꼴찌 중대는 기수 전체가 열외를 당하죠. 도윤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다쳤다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에요. 괜찮아. 며칠만 참으면 돼. 도윤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침 점호 때도 다리를 질질 끌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최현우 중위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외면했죠. 그냥 모른 척하면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현우는 놓치지 않았어요. 오후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강도윤, 너 다쳤냐?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최현우는 도윤의 무릎을 내려다봤어요. 군복 바지 위로도 부어오른 게 보였죠.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괜찮긴. 꼴 좀 봐라. 그리고 돌아서서 기수 선임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도윤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저녁 식사 후 생활관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선임들이 신병들을 한쪽에 모이게 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죠. 도윤은 민준 옆에 서서 앞을 응시했습니다. 최현우가 기수 선임들 앞에서 말했어요. 저 새끼 약한 척한다. 도윤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총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주변 신병들이 일제히 도윤을 쳐다봤죠. 그 시선들이 날카로웠습니다. 중대평가 앞두고 빠지려는 거지? 최현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명처럼 들릴게 뻔했죠.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기수 단합 훈련 시작한다. 그 말과 함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공식 훈련이 아니었어요. 훈련 일지에 기록되지도 않고 상급 부대에 보고되지도 않는 비공식 훈련이었죠. 선임들이 원형으로 둘러섰습니다. 마치 투기장 같았어요. 도윤은 그 원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엎드려 뻗쳐. 도윤은 명령에 따라 엎드렸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죠.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일어나. 앉았다 일어서기 시작. 한 번, 두 번, 세 번. 무릎에 체중이 실릴 때마다 통증이 심해졌어요. 10번쯤 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번째에는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계속해. 최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죠. 마치 기계처럼 명령만 내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30번째에서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 다시 일어섰어요. 무릎에서 뚝소리가 났지만 계속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는 선임들의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누구도 말리지 않았죠. 이건 통과 의례였습니다. 해병이 되는 통과 의례. 약함을 드러낸 자는 이렇게 시험받는다는 암묵적인 규칙이었어요. 격투 자세. 이제는 대련이었습니다. 기수 선임 하나가 앞으로 나왔어요. 덩치가 큰 상병이었죠. 그는 도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시작. 상대가 태클을 걸어왔어요. 도윤은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무릎에 힘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넘어졌죠. 상대가 위에서 눌렀어요. 도윤의 다리를 잡고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해병은 무릎 아파도 상륙한다. 최현우의 목소리가 위에서 들렸어요. 그 말과 함께 상대의 손에 더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릎이 반대 방향으로 꺾이는 느낌이었어요. 도윤은 소리를 참으려 했지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그 순간이었어요. 뚝! 무릎 안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같았죠. 십자인대가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몸속에서 나는 소리인데도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죠. 통증은 순간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신 무릎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어긋난 느낌.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게 없는 느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도윤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신병들이 웅성거렸죠. 하지만 선임들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한 선임이 도윤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열애다. 저 새끼 이제 열애야. 그 말이 무릎보다 더 아팠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누운 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이 눈부셨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게 통증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현우는 휴대전화를 꺼낸 신병 하나에게 다가갔어요. 뭐해? 영상 찍었어? 아, 아닙니다. 휴대폰 내놔.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뭔가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죠. 아무도 안 찍었지? 대답이 없었어요.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구급 요청은 그로부터 40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40분 동안 도윤은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선임들은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죠. 누가 뭘 봤는지, 누가 뭘 들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대위가 나타났을 때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영상 찍은 거 지워라. 확실하게. 도윤을 먼저 걱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증거부터 지우라는 말이 먼저였죠. 도윤은 그 말을 또렷하게 들었어요. 의식은 선명했으니까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도윤은 들것에 실렸습니다. 생활관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선임들이 서 있었죠. 최현우도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군 병원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의 형광등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무릎은 이미 감각이 없었죠. 진통제를 맞았지만 마음속 통증까지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활력 징후를 체크했어요. 혈압계가 팔을 조이는 느낌이 둔하게 전해졌죠. 곧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입을 열면 무너질 것 같았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정형외과 의사가 들어왔어요. 50대로 보이는 군의관이었습니다. 그는 엑스레이 필름을 들고 도윤의 침대 옆에 섰죠. 필름을 불빛에 비춰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MRI 찍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의사는 도윤의 무릎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이쪽 저쪽 움직여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완전 파열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완전 파열.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몰라도 심각하다는 건 알 수 있었죠. 의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수술해야 합니다. 재활 기간만 최소 6개월은 잡아야 하고요. 6개월. 도윤은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반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자신이 기수에서 완전히 밀려날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어떻게 다친 거예요? 의사의 질문에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요? 기수 선임들에게 당했다고 최현우 중위가 지시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훈련 중에요. 결국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그리고 나갔죠. 도윤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사람 침대 병실이었는데 다른 환자들도 모두 군인이었습니다. 다들 부상으로 입원한 상태였죠. 도윤은 창가 침대를 배정받았어요. 커튼을 치고 누워 있으니 바깥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부대에서 공식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도윤을 면회온 행정병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사고 보고서 올라갔는데 훈련 중 단순 접질림으로 됐대요. 단순 접질림. 도윤은 헛웃음이 나왔어요. 십자인대 완전 파열이 단순 접질림이라니. 행정병은 미안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죠. 위에서 그렇게 하래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를 낼 기력도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게 무력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행정병이 말을 흐렸습니다. 뭔가 더 말하기 곤란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동기들이요. 면회 못 온대요. 왜요? 기수에서 막는데요.
형이랑 접촉하지 말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거예요. 부상도 부상이지만 이제 기수 안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열애. 그 단어가 이렇게 무서운 의미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준이도요? 네. 민준이 형도 못 온대요. 형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래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자대 배치받은 날부터 함께였어요. 훈련소에서부터 같은 조였고 같은 생활관을 썼죠. 제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민준이조차 오지 못하는 거예요. 행정병이 나가고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다른 환자들은 낮잠을 자고 있었죠. 도윤은 휴대전화를 꺼내 할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죠.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에게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하죠? 해병대에서 다른 해병에게 다쳤다고, 그것도 고의로 다쳤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할아버지는 평생 해병대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해병대는 특별하다고, 해병대는 명예롭다고 말씀하셨죠. 도윤은 휴대전화를 내려놨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끝까지 혼자 감당하기로 마음먹었죠. 해병대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이 되기 싫었습니다. 고발하는 순간 자신은 해병대 전체를 배신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일주일 후였죠. 도윤은 하루하루를 멍하니 보냈습니다. 재활 운동을 시작했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물리치료사가 아무리 격려해도 도윤은 건성으로 대답했죠. 어느 날 저녁 병원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수술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죠.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제가 직접 서명하면 안 되나요?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보호자 연락처 주세요. 도윤은 21살이었어요. 겨우 성인이 된 나이였죠. 하지만 군에서는 여전히 보호자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 번호를 불러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은 벨소리를 듣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도윤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네, 할아버지. 수술한다며. 십자인대 끊어졌다고? 네. 어떻게 다쳤니? 그 질문에 도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할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고 그냥 전화기 너머에서 기다렸어요. 훈련 중에 다쳤어요. 훈련 중에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었을까요? 할아버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래, 잘 쉬어라. 할아버지가 내일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휴대전화를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죠. 할아버지를 속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게 뻔했으니까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병실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도윤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해병대인가? 이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자랑스러운 조직인가?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사단본부 작전과 사무실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이수혁 소령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각 부대에서 올라온 사고 보고서를 검토하는 중이었죠. 대부분 일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훈련 중 찰과상, 행군 중 발목 염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보고서가 눈에 걸렸습니다. 제3중대 강도윤 이병의 사고 보고서였죠. 훈련 중 단순 접질림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수역은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단순 접질림인데 십자인데 완전 파열이라니. 그건 말이 안 됐습니다. 이수역은 군의관 출신은 아니었지만 15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부상 사례를 봤어요. 단순 접질림으로 십자인대가 완전히 끊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건 상당한 외력이 가해져야 가능한 부상이었습니다. 이수역은 해당 부대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훈련 일지, 당일 훈련 참가자 명단, 그리고 CCTV 영상 기록까지 요청했죠. 사흘 후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훈련 일지에는 해당 시간대 기록이 빠져 있었습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딱 2시간이 공백이었어요. 참가자 명단도 애매하게 작성되어 있었죠. 기수 단합 훈련이라는 항목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CCTV 영상은 더 의심스러웠어요. 생활관 복도 영상인데 해당 시간대 파일이 손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기술적 오류라는 게 부대의 설명이었죠. 이수역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뭔가 숨기고 있네. 이수역은 혼잣말을 하며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부대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단 숨기고 보는 관행. 특히 해병대는 그런 경향이 더 강했죠. 명예를 중시하는 조직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이수역은 과거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 싶어서였죠.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해병대, 내부 사고, 은폐. 검색 결과가 쭉 나열됐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20년 전 파일이었죠. 제목은 내부 문제 제기 사건, 사고사 처리였습니다. 이수역은 파일을 클릭했어요.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떴지만 소령 계급이라 열람이 가능했죠. 파일을 여는 순간 이수역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피해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강미정 이등병. 당시 22살이었죠. 생활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그걸 상부에 보고하려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고사 처리. 하지만 파일 속 첨부 문서들을 보면 사고사라고 하기엔 의문점이 너무 많았어요. 목격자 진술이 서로 엇갈렸고 현장 상황도 모순됐죠. 하지만 결론은 사고사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조용히 묻혔어요. 이수역은 강미정이라는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강도윤 이병의 신상 정보를 확인했어요. 가족관계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죠. 모친, 강미정 사망.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이수역은 더 파고들었어요. 강미정의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를 계산해 보니 강도윤이 태어난 해와 들어맞았죠. 강미정은 도윤을 낳고 얼마 안 돼 사망한 겁니다. 이게 대체... 이수역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단본부 건물 너머로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병사들이 구호를 외치며 뛰고 있었죠. 해병대, 정예부대, 자부심의 상징.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뭔가 썩어가고 있었어요. 2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수역은 해병대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신도 해병 출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 자부심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수역은 더 깊이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강미정 사건 당시 관련자들을 추적했죠. 당시 중대장이었던 사람, 소대장이었던 사람, 행정병이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당시 사건을 처리했던 간부 중 몇몇이 현재 상급 지휘 라인에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연대장이었고 한 명은 사단 참모였어요. 또 한 명은 본부 인사과장이었죠. 2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승진했습니다. 사건을 덮는 데 기여했다는 게 오히려 조직 내에서 플러스가 됐을 수도 있었어요. 이수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어요. 조직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해병대는 이수혁은 중얼거렸어요. 해병대는 1950년대부터 정예부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 장사 상륙작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죠. 베트남전에서도 청룡부대로 명성을 떨쳤어요. 정예, 명예, 조직 보호가 핵심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가 언제부턴가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정예는 가혹함으로, 명예는 체면으로, 조직 보호는 은폐로 변질됐습니다. 밖으로 새지 않게 하라는 게 불문율이 됐죠. 이수혁은 자료를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뭇거려졌어요. 이 보고서를 올리는 순간 자신도 조직 내에서 찍힐 게 뻔했죠. 해병대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이유로 좌천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상관인 대령이었죠. 이소령, 지금 올라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수혁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서류를 챙겨들고 대령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여러 생각이 스쳤죠. 누군가 자신이 조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대령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령은 책상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앉아. 이수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령은 한참 동안 말없이 이수혁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요즘 뭐하나? 보고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도윤 이병건 말인가? 네. 대령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이소령? 해병대 이미지 생각해봤나? 그 말에 이수혁은 움찔했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달랐죠. 이미지보다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실? 대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실 밝혀서 뭐가 달라지나. 부대만 망신당하고 사기만 떨어지지. 하지만은 없네. 이건 명령이야. 그건 거기서 마무리해. 이수혁은 입을 다물었어요.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대령실을 나오며 이수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여전히 강미정의 파일이 떠 있었어요. 20년 전에도 누군가 이렇게 막혔을까요? 진실을 밝히려다가 조직의 벽에 부딪혔을까요? 이수혁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 체면 관리였어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은폐 문화였죠. 그리고 그 문화는 지금도 살아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82살의 나이지만 여전히 새벽 5시면 눈이 떠졌어요. 군대식 생활 습관은 평생 몸에 배어 있었죠. 그는 거실로 나와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자신이 있었어요. 해병대 군복을 입고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1950년 해병대가 막 창설되던 해였습니다. 강태식은 초기 대원 중 한 명이었어요.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서 해병대는 탄생했죠. 인천 상륙작전, 장사 상륙작전.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정의 해병을 만들어야 한다. 당시 지휘관들은 입버릇처럼 그 말을 했어요.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했죠. 약하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가혹했어요.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게 하는 훈련. 강태식도 그런 훈련을 받았고 나중에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알고 있었어요. 그 체계가 왜곡되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죠. 혹독한 훈련과 폭력은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훈련은 목적이 있어야 했어요. 병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 하지만 그 목적이 사라지면 남는 건 폭력뿐이었죠. 강태식은 군 생활 내내 그 경계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부하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켰지만 절대 의미 없는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어요. 훈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했고 설명이 있어야 했죠. 그래서 부하들은 강태식을 존경했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직은 변했습니다. 강태식이 전역한 후에도 해병대는 계속 이어졌죠. 새로운 세대가 들어왔고 그들은 또 다음 세대를 훈련시켰어요. 그 과정에서 뭔가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죠. 정예라는 말은 가혹함과 동의어가 됐어요. 명예는 체면으로 바뀌었고 조직 보호는 은폐를 의미하게 됐습니다. 강태식은 그걸 느꼈어요. 가끔 후배들을 만나면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죠. 훈련이 아니라 폭력이었고 교육이 아니라 가혹행위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강태식은 이미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손자 도윤이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죠.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강태식은 전화를 받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손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훈련 중에 다쳤어요 라고 말했지만 강태식은 알았어요. 그건 거짓말이었죠. 60년 넘게 군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었어요. 강태식은 다음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어요. 가슴에는 해병대 전우의 배지를 달았죠. 병원에 도착해 병실로 들어갔을 때 도윤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무릎은 부목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할아버지. 도윤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강태식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손자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죠. 어떻게 된 거냐? 강태식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저었죠. 훈련 중에 다쳤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도윤아. 강태식은 손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뭔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그 말에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진 겁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죠. 빨간 명찰 수여식 이후의 일들, 최현우 중위의 말들, 기수 단합훈련이라는 이름의 폭력, 무릎이 부러지던 순간, 그리고 은폐 시도까지. 강태식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쥔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강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윤은 불안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죠. 할아버지, 저 고발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해병대 명예. 명예. 강태식이 손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명예는 이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란다. 강태식은 병실을 나와 복도로 향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오랜만에 누르는 번호였죠. 몇 번의 신호음 후 상대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강태식이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배님, 어쩐 일이십니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네. 강태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자네, 아직 현역이지? 네, 작전사령부 감찰실에 있습니다. 상대는 현역 준장이었어요. 강태식보다 30년 후배지만 해병대에서는 같은 뿌리였죠. 강태식은 그가 신임 소위였을 때 직접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시간 있나? 네, 말씀하십시오. 강태식은 병원 복도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 선배가 아니라 이 조직의 시작을 본 사람이네. 준장은 숨을 죽였어요. 강태식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죠. 해병대가 왜 만들어졌는지 아나? 정예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정예는 왜 필요했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맞아. 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병사들이 강해야 했지. 그래서 우리는 혹독하게 훈련했네. 하지만 그건 병사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전쟁터에서 살아남게 하려고 말이야. 준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태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 병사들이 전쟁터도 아닌 생활관에서 다치고 있네. 그것도 적이 아니라 같은 해병한테 말이야. 무슨 말씀이신지. 내 손자가 해병대에서 다쳤네. 십자인대가 끊어졌어. 훈련 중 사고라고 보고됐지만 실상은 폭력이었네. 준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강태식은 말을 이었어요. 2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더군. 그때는 은폐됐어. 내 며느리였네. 며느리요? 강미정. 들어본 적 있나? 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파일로 본 적 있습니다. 그 파일대로 사고사인가? 아닙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강태식은 눈을 감았어요. 역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명예는 말이야. 강태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감출 때 지켜지는 게 아니네. 바로잡을 때 지켜지는 거야. 그 말에 준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태식은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죠. 한참 후 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감찰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맙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태식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병실로 돌아갔어요. 도윤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죠. 강태식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해결할 테니 넌 수술이나 잘 받아라. 할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강태식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병대는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조직이야. 다만 누군가는 그걸 시작해야 하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0년 전 며느리를 지키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손자를 지킬 겁니다. 사흘 후 부대의 헬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8시 훈련장에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검은색 헬기 2대가 부대 상공을 선회하더니 본부 건물 앞 헬기장으로 내려앉았죠. 로터가 일으키는 바람에 흙먼지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어요. 별 3개를 단 준장이 먼저 내렸고 그 뒤로 영관급 장교들이 줄지어 나왔죠. 모두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감찰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완장이었어요.
생활관에 있던 최연우 중위는 창문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감찰단. 그것도 준장이 직접 온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점검이 아니었죠. 뭔가 큰일이 터진 거였어요. 중위님.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최연우가 돌아봤습니다. 기수 선임 중 하나인 상사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감찰단이 왔습니다. 알아. 최연우는 침을 삼켰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어요.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마음은 이미 동요하고 있었죠. 본부 건물 회의실에서 긴급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중대장 이하 전 간부가 집합하라는 거였어요. 최연우는 군복을 고쳐 입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여러 생각이 스쳤죠. 괜찮을 거야. 증거가 없잖아. 영상도 다 지웠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다른 간부들이 와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최연우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면에는 준장이 서 있었어요. 옆에는 영관급 장교들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죠. 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작전사령부 감찰실 박진수 준장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장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각 간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죠. 강도윤 이병 부상 사건 관련해서 특별 감찰을 실시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몇몇 간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최연우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번 감찰은 포괄적으로 진행됩니다. 준장 옆에 중령이 말했습니다. 작전 통제, 법무, 인권, 의료 기록까지 전부 압수조사합니다. 관련자 전원 조사 대상이고요. 압수조사. 그 단어에 최연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의료 기록까지 본다는 건 단순 접질림이라는 허위 보고가 들통날 거라는 뜻이었죠.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장의 말이 끝나자 감찰 단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각자 맡은 분야로 흩어졌죠. 한 명은 행정실로, 한 명은 의무대로, 또 한 명은 CCTV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최연우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기수 선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죠. 중위님, 어떡합니까? 한 상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연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괜찮을 겁니다. 다른 선임이 말했습니다. 해병대는 원래 이렇게 넘어갔어요.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최연우는 달랐습니다. 이번은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준장이 직접 왔다는 것, 전 분야를 조사한다는 것, 이건 예전과 달랐죠. 오후가 되자 감찰단의 조사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생활관 전체가 봉쇄됐어요. 병사들은 훈련장으로 대피했고 감찰 단원들이 생활관 안을 샅샅이 뒤졌죠. 침대 및 사물함, 심지어 천장까지 확인했습니다. CCTV 관리실에서는 복구 작업이 진행됐어요. 삭제된 파일도 복구할 수 있다는 게 감찰단의 설명이었죠. 기술 요원들이 하드 드라이브를 분해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연우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조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옆에는 다른 간부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침묵만이 흘렀죠. 최연우 중위. 호명이 떨어졌습니다. 최연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너머에는 중령 1명과 소령 2명이 앉아 있었죠. 가운데 중령이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앉으세요. 최현우는 의자에 앉았어요.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죠. 군대에서 배운 대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강도윤 이병 사건 당일 어디 있었습니까? 중령의 질문이 날아왔어요. 최현우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생활관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했죠? 행정 업무를 봤습니다. 중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어요. 그리고 다시 질문했죠. 기수 단합 훈련 아십니까? 최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수 단합 훈련. 그 단어를 어떻게 아는 거죠? 최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훈련 일지에 기록된 항목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팀워크 강화 훈련입니다. 구체적으로요. 최현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면 모든 게 드러나는 겁니다. 중령은 기다렸죠. 재촉하지 않고 그냥 최현우를 응시했어요. 체력 단련 위주였습니다. 강도윤 이병도 참여했나요? 네. 부상 입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최현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대답해도 모순이 생겼죠. 부상 입기 전이라고 하면 훈련 중 부상이라는 보고와 맞지 않았어요. 부상 입은 후라고 하면 부상자를 훈련시켰다는 게 되죠. 중령은 최현우의 침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의무대 기록입니다. 강도윤 이병은 전방십자인데 완전 파열이에요. 이게 단순 접질림으로 생기는 부상입니까? 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럼 누가 단순 접질림이라고 보고했죠? 최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조사실을 나올 때 최현우는 비틀거렸습니다. 복도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기수 선임들이 다가왔습니다. 중위님 괜찮습니까?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최현우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수라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해병대는 내부 문제를 덮는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감찰단이 왔고 준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었어요. 이건 예전과 다른 차원이었죠. 저녁 무렵 준장이 전체 간부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 앞에서 준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수는 공식 권한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준장은 계속 말했죠. 계급과 보직만이 공식 권한입니다. 기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비공식 행위는 군기 위반이에요. 최현우는 그 말을 들으며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게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해병대 특유의 비공식 위계, 기수 문화,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죠. 감찰단이 부대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사는 계속 확대됐어요. 관련자 조사가 끝나고 이제는 과거 기록까지 파헤치기 시작했죠. 준장은 직접 자료실로 내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파일 캐비닛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20년 전 기록부터 찾아보십시오. 준장의 지시에 감찰단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파일들을 하나씩 꺼내 검토했어요.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먼지를 털어내니 재채기가 나왔죠. 한 소령이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995년대 중반 여군 관련 사건 기록이었어요. 그는 파일을 펼쳐보다가 표정이 굳어졌죠. 준장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장이 다가와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표지에는 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준장은 파일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피해자 강미정 이등병 사건 일시 1995년 7월 14일 사건 개요. 생활관 내 가혹행위 고발 시도 후 사망 처리 결과 사고자. 준장은 파일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문서들도 확인했어요. 목격자 진술서, 현장 사진, 부검 기록. 모든 게 석연치 않았죠. 목격자 진술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한 명은 강미정이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혼자 쓰러져 있었다고 했어요. 또 다른 한 명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죠.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현장 사진도 이상했어요. 계단 아래에 쓰러진 강미정의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주변에 혈흔은 거의 없었죠. 머리를 다쳤다는 부검 기록과 맞지 않았습니다. 부검 기록에는 더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었어요. 두개골 골절, 뇌출혈. 하지만 외부 상처는 미미했다는 겁니다. 전문의 소견에는 추락사고와 일치함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메모란에는 작은 글씨로 재조사 필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준장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을 처리했던 간부 명단을 확인했죠. 중대장, 대대장, 감찰관.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 이름들을 보는 순간 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몇몇 이름이 낯익었어요. 당시 중대장이었던 사람은 지금 연대장이었고 당시 감찰관이었던 사람은 현재 사단 참모였죠. 당시 대대 행정관이었던 사람은 본부 인사과장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준장은 중얼거렸어요. 이들이 다 승진했군. 옆에 서 있던 소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건을 잘 덮었다는 게 오히려 평가에 도움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씁쓸한 표정이었죠. 조직 내에서 문제를 잘 처리했다는 건 사실을 밝혀낸 게 아니라 조용히 묻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게 능력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준장은 강미정 파일과 강도윤 파일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20년의 시간 차이가 있었지만 패턴은 똑같았어요. 내부 폭력, 은폐 시도, 허위 보고. 세대가 바뀌었지만 문화는 그대로였죠. 강미정 이등병의 유가족을 찾아보십시오. 준장의 지시에 감찰단원이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어요. 강미정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고 그 아들이 바로 강도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도윤을 낳고 석 달 만에 사망했고 도윤은 할아버지 강태식 손에서 자랐죠. 준장은 강태식의 신상 정보도 확인했어요. 해병대 창설 멤버 중 한 명.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천 상륙작전과 장사 상륙작전에 참여했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전역 당시 계급은 대령이었고 수많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직접 전화를 하셨던 거군. 준장은 일주일 전 강태식과 나눴던 전화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강태식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를 잃고 이제 손자마저 같은 일을 당한 슬픔이었죠. 준장은 회의실에 간부들을 소집했습니다. 연대장, 사단 참모, 인사과장. 20년 전 사건 관련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회의실에 들어서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장은 강미정 파일을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파일이 탁자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죠. 20년 전 사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연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단 참모는 시선을 피했죠. 인사과장은 파일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연대장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그렇습니까? 준장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여기 당신 서명이 있는데요. 당시 중대장으로서
사고사 처리에 동의한다는 서명입니다. 연대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장은 사단 참모를 바라봤죠. 당신은 당시 감찰관이었습니다. 재조사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사고사로 결론 냈어요. 이유가 뭡니까? 당시 판단으로는 사고사가 맞다고 봤습니다. 판단이요? 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부검 기록과 현장 상황이 맞지 않는데도요? 사단 참모는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준장은 인사과장을 받습니다. 당신은 당시 행정관이었죠. 목격자 진술을 정리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진술이 왜 이렇게 엇갈립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다들 기억이 안 나는군요. 준장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럼 제가 기억을 되살려드리죠. 강미정 이등병은 생활관 가혹행위를 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발 전날 사망했어요. 그리고 사건은 조용히 묻혔죠.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준장은 강도윤 파일을 꺼냈습니다. 강미정 이등병의 아들이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지만 문화는 그대로였어요. 연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장님, 그건 당시 조직 분위기가... 조직 분위기요? 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조직 분위기가 사람을 죽여도 되는 이유가 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편 생활관에서는 최현우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감찰 조사가 계속되면서 점점 더 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었어요. 복구된 CCTV 영상, 병사들의 진술, 의료 기록, 모든 게 최현우에게 불리했죠. 기수 선임들이 하나씩 조사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어요. 한 상사가 최현우 옆에 앉으며 말했죠. 중위님, 이제 어떡합니까? 최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구호를 외치며 뛰고 있었죠. 저들도 언젠가 자신처럼 될까요? 기수 문화를 배우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걸까요? 최현우는 문득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해병은 맞으면서 강해진다고 말했던 아버지. 그 말을 평생 신념으로 살았던 자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정말 옳은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최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 겁니다. 옆에 있던 상사가 물었어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배운 대로 했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잘못된 걸 배웠으면 그걸 깨달았어야 했죠. 하지만 자신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랐어요. 그날 저녁 최현우는 조사실로 다시 호출됐습니다. 이번에는 준장이 직접 조사했어요. 준장은 최현우를 마주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최현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해병이 되고 싶었습니다. 진짜 해병이요. 진짜 해병이 뭡니까? 강한 해병입니다. 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함이 폭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최현우는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수술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도윤은 재활치료실에서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물리치료사가 무릎 각도를 조심스럽게 조절하며 격려했죠. 조금만 더 해봐요. 거의 다 왔어요.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한 달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죠. 처음에는 다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비명이 나왔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각도까지 구부릴 수 있었습니다.
재활치료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벌써 3월이었죠. 도윤이 부상당한 게 한겨울이었으니 계절이 한번 바뀐 겁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금쯤 부대는 어떻게 되었을까? 감찰 결과는 일주일 전에 발표됐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도윤은 병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그 소식을 들었죠. 해병대 내부 폭력 사건, 전면 재조사, 20년 전 사건과 연관성 드러나, 기수 문화 개선 착수,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자신의 일이 이렇게 크게 번질 줄은 몰랐죠.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최연우 중위는 보직 해임됐고 군사재판에 회부됐어요. 기수 선임들도 조사를 받았고 일부는 징계를 받았죠. 당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대위도 문책됐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강미정 사건 관련자들도 재조사 대상이 됐어요. 도윤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웠어요. 이 모든 게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해병대 이미지도 실추됐고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았죠. 재활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가 와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도윤이 들어서자 할아버지가 돌아봤죠. 재활 끝났니? 네, 할아버지. 도윤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옆에 와서 함께 앉았어요.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죠. 그냥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도윤은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봤죠. 왜요? 내가 너한테 해병대를 너무 미화해서 말했나 보다. 강태식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묻어 있었습니다. 해병대가 특별하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지. 하지만 그 이면에 이런 문제가 있는 줄은 모르지 않았는데도 외면했구나.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아니다. 내 세대가 만든 문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는데도 나는 그걸 바로잡지 못했어. 강태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예 부대를 만들려고 했던 게 언제부턴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됐지. 명예를 지키려던 게 진실을 은폐하는 이유가 됐고, 도윤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거칠었지만 따뜻했죠. 할아버지, 덕분에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며칠 후 도윤에게 공식 면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진수 준장이 직접 방문하겠다는 거였어요. 도윤은 긴장했지만 거절하지 않았죠. 약속된 시간에 준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별 3개가 어깨에서 빛났어요. 도윤은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았죠. 준장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있으세요. 준장은 의자를 가져와 도윤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먼저 고개를 숙였죠. 늦었지만 사과드립니다.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별 3개 장군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광경이 낯설었어요. 아닙니다. 고개 드세요. 준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강이병, 당신이 겪은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해병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도윤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준장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 어머니에 관한 조사 결과입니다.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도윤은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죠. 할아버지도 많이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강미정 2등병, 20년 전 해병대에 복무했습니다. 준장은 서류를 펼쳤어요.
당신 어머니도 생활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그걸 고발하려다가 사망했습니다. 당시에는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준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도윤은 숨이 막혔어요. 지금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힐 겁니다.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죠. 젊은 여군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윤과 닮은 눈매였어요. 어머니도 똑같은 일을.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전에도 지금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도윤은 울먹였죠. 왜 이렇게 됐어요? 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잘못된 문화가 대물림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도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준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처벌 원합니다.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도윤이 말을 이었어요. 해병대가 약해지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준장은 도윤을 주시했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말했죠. 해병대는 특별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지만 그 특별함은 폭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도윤은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해병이 강해지려면 맞는 문화부터 없어져야 합니다. 진짜 강함은 폭력을 견디는 게 아니라 폭력을 거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준장은 한동안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며 격려했어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준장이 병실을 나간 후 도윤은 다시 어머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도윤은 중얼거렸죠. 엄마,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며칠 후 도윤은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재활은 집에서도 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병원으로 마중을 나왔죠. 병원 현관을 나서며 도윤은 햇빛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어요. 봄이 완전히 왔구나 하고 생각했죠. 할아버지가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네. 차를 타고 가는 길에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도윤아, 너는 해병대를 계속할 거냐?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네. 계속할 거예요. 왜? 바꾸고 싶어요. 안 해서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용기지. 도윤은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빨간 명찰은 이제 병원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었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명찰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명찰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됐어요. 폭력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의 상징으로, 은폐의 도구가 아니라 진실의 증표로. 도윤은 다짐했습니다. 복귀하면 달라진 해병대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벽에 걸린 할아버지의 군복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강태식이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진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정예가 시작되는 거라고. 강함은 약자를 때리는 게 아니라 약자를 지키는 거라고. 명예는 진실을 숨기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는 거라고. 재활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운동을 했어요. 무릎은 점점 좋아졌죠. 완전히 회복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복귀 일정을 논의하자는 내용이었죠. 도윤은 할아버지와 함께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부대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생활관 입구에는 인권 상담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복도에는 존중과 배려라는 포스터가 걸려 있었죠. 최현우는 이미 없었고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해 있었습니다. 새 중대장은 도윤을 따뜻하게 맞았어요. 환영합니다. 강이병. 천천히 적응하세요. 도윤은 생활관을 둘러봤습니다. 동기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민준이도 있었죠. 민준은 도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형, 미안했어. 그때 면회 못 가서. 괜찮아. 이해해. 도윤은 자신의 침대로 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빨간 명찰이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깨끗이 세탁해서 올려놓은 것 같았죠. 도윤은 명찰을 집어들었습니다. 진홍색이 여전히 선명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폭력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책임의 상징이었죠. 도윤은 명찰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문 앞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태식은 손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정의가 시작된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에서 후배들이 구호를 외치며 뛰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들을 보며 다짐했죠. 자신은 다른 선임이 되겠다고. 폭력이 아니라 존중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이끄는 선임이 되겠다고. 빨간 명찰이 가슴에서 무게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명찰은 새로운 의미를 가졌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하지만 그 해병은 이제 달라질 겁니다. 더 강하고 더 명예로운 해병으로.